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주차의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과목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전자회로 과목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에 대해서 개념을 소개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1주차 강의에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건 우리가 배우게 될 전자회로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전자회로라고 하면 확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폰이었고 두 번째가 디지털 카메라였죠. 자, 먼저 스마트폰을 보시면 스마트폰은 현재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휴대품이 되었죠. 지금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뜯어보면 PCB 회로가 있고 이 회로 안에 다양한 칩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칩들은 전자회로를 기본으로 제작이 이루어지죠. 뭐 PMIC는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러고 뭐 그의 메모리, 그다음에 프로세서, 뭐 오디오 코덱 다양한 부품들이 전자회로로 디자인되고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부품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디지털 카메라 렌즈 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진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CMOS 이미지 센서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시그널 프로세싱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 또는 디지털 회로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자회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자, 우리가 배우게 될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제가 1947년에 개발이 됐다고 했습니다. 벨랩에서 개발이 됐고 여기 보이는 게 최초의 트랜지스터고 절마늄을 기초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트랜지스터를 최초로 개발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958년에 제킬비라는 사람이 지금의 IC 개념의 기초가 되는 회로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58년에 최초의 IC 개념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 IC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은 CMOS 소자의 개발입니다. 여기 1963년도에 CMOS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이 IC 회로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우리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전자부품, 컴퓨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개발이 되게 된 거죠. 이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무어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어라는 사람은 이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칩, IC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같은 면적 내에서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예측을 했고 이게 실제로 맞아떨어져서 무어라는 사람이 유명해졌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서 언급한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IC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핵심 부품이 IC의 핵심 부품이 되는 트랜지스터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같은 면적 내에서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늘어나려면 당연히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기술 발달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1950년대에는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거의 센치 단위였습니다. 센치면 거의 손톱만 하다고 볼 수가 있죠. 손톱보다 더 크고. 그리고 60년대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CMOS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밀리미터 단위로 소자 사이즈가 줄었고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를 거치면서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밀리미터, 마이크로 그리고 수백 나노까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100나노 이하, 현재는 거의 10나노 단위의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나노대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플라나, 뭐 CMOS 기술이긴 하지만 플라나
형태의 트랜지스터는 아니고 뭐 새로운 핀 구조라든지 뭐 나노와이어 구조 등을 활용해서 FET를 즉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러한 빈 구조라든지 나노와이어가 구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CMOS가 개발되고 나서부터 쭉 제작되었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나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얘기하고 그게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그리고 모스펫이라고 하는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앞쪽에 다이오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슬라이드부터 제가 전자회로에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자회로 1 내용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이 되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얘기했던 기본 개념은 시그널이었습니다. 신호죠. 이러한 신호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물체 또는 활동, 그다음 물리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었고 우리는 트랜스듀서라는 어떤 소자를 이용해서 이 물리적인 시그널들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적인 신호를 프로세싱, 즉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성 신호도 소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형태를 전자회로, 즉 IC 회로 등이 처리를 해서 받아들인 후에 컴퓨터에서 뭐 재생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트랜스듀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트랜스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볼테이지나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변환해주는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IC 회로들을 설계를 해서 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해서 시그널 프로세스를 거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가공한 후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시그널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압 또는 전류 신호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 소스, 전기적인 시그널 소스를 표현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고 그게 각각 태브넨 폼이랑 노턴 폼이라고 했었습니다. 태브넨 폼은 전압원이 여기에 존재하고 이 전압원의 직렬로 신호원의 저항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노턴 폼이 되겠고 전류원 시그널에 시그널 저항이 평결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된다고 했었냐면 이 신호원이 태블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뭐 시그널 프로세스를 처리해 주거나 그런 회로들의 뭐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저항값이 큰 경우에 태블란 등가 회로를 사용하고 이 로드 시스템, 즉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전자 시스템의 입력 저항이, 그러니까 전체 저항이죠. 전체 저항이 작으면 노턴 폼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신호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기적인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시로 전압 신호 또는 전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신호는 이러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랜덤하게 변하는 신호가 아니고 이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사인 웨이브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즉 정연파가 되겠는데 앰플리튜드와 주파수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정연파 신호는 VAT로 표시를 했을 때 이 VA는
마그네티드 즉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에서 오메가는 각 주파수, 그리고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 해서 f 프리퀀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신호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그널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그널들을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신호들은 서로 다른 앰플리튜드와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웨이브 시그널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들을 크기와 주파수가 다른 이러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처리한 후에 다 합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이 얻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시그널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부분과 디지털 부분으로 나눠서 신호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 종류도 크게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로 나눌 수가 있게 된다고 했는데, 아날로그 시그널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마그네티드가 변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신호도 이 사인 웨이브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시그널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마그네티드가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마그네티드, 즉 앰플리튜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듀레이션마다 특정 크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디지털 아웃풋, 즉 비트 수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 수가 1비트일 경우에는 0과 1이라는 시그널로 표현이 되는 거고, 비트 수가 2면은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매그니튜드로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디지털 신호의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 듀레이션 동안 1, 그리고 특정 또 똑같은 주기 동안 0, 1, 1, 0, 1, 0, 0 이렇게 시그널 표시가 되고 있죠. 실제로는 5V지만 그냥 단순히 두 가지 레벨, 0과 5V 레벨로 이원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디지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트 수가 두 개면 요거를 4단계로 나누겠죠. 볼테이지를 4단계로 나눠서 특정 듀레이션 동안 앰플리튜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컨버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그널로 변환해주고, 이 디지털 시그널을 프로세싱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1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으로 2주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앰플리파이어, 즉 증폭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폭기는 쉽게 말해서 신호를 증폭하는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전자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호 처리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자회로들은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펑션을 하는 소자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소자들이 전자회로로 구현이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굳이 이 앰플리파이어를 기본 개념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신호 증폭이 그만큼 전자회로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신호 증폭이 필요하냐?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정보, 물체와 관련된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신호 변환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변환되는 정기 신호를 전자회로를 이용해서 프로세싱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했죠.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봐도 다양한 전자회로 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자, 그럼 신호 증폭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트랜스듀서가 물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 즉 뭐 목소리나 뭐 온도나 바람 등의 뭐 신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줘야 되는데 이 트랜스듀서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했을 때 그 크기가 수 마이크로볼트에서 수 미리볼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호를 우리가 처리를 할 때 전자회로에서 한 가지 뭐 기능, 한 단계만 거치는 게 아니고 이 신호 처리 기능을 뭐 수십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처음부터 신호 크기가 작게 되면 이 처리를 하면 할수록 노이즈 같은 게 타게 되죠. 잡음이 들어가게 되고 신호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커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신호를 증폭시켜준 후에 이런 신호 처리 기능을 거침으로써 신호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전자회로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그널 앰플리케이션은 웬만한 신호 처리 회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앰플리파이어라는 소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신호를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보면 전압을 예로 들어보죠. 출력 전압이 어떤 개인 A라는 개인 이득 상수 곱하기 입력 전압으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상수 A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든 뭐 주파수에 따라서든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V 인풋이고요. 여기가 V 아웃풋이라고 하면 개인 A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인풋을 넣어주면 아웃풋이 어떤 특정 상수 곱해준 것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이득 개인 A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증폭기의 기호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 인풋 단위 2개, 아웃풋 단위 2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아래는 그라운드로 각각 인풋 단 하나와 아웃풋 단 하나를 묶어줬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이번 주에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연산 증폭기는 입력 단위 2개가 들어가고 출력 단위 1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3개로 나누기도 하긴 하는데 엄밀하게는 2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우리가 신호 처리를 위해서 얻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로부터 얻은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가 되어 있고, 그 다른 하나는 파워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통신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뭐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라고도 하긴 하는데, 뭐 크게 이제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 파워 앰플리파이어,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와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통신할 때 핸드폰을 예로 들면 트랜시버나 리시버 이런데 활용이 되는 소자입니다. 신호 증폭을 해가지고 전송을 하고 그걸 다시 받아서 증폭시킨 다음에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게인을 얘기했었는데, 게인도 당연히 이 앰플리파이어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겠죠. 볼테이지 게인, 파워 게인과 커런트 게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볼테이지 게인은 이 수식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죠.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볼테이지 게인이 되는 거고, 파워 게인도 똑같습니다.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이 되겠죠. 대신 요거는 뭐 경기 회로나 이런 거 회로 이론 하면서 다들 배웠겠지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다르게는 뭐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런트 게인은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게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회로에서 게인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상수로 나타내기보다는 데시벨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시벨로 표현할 경우에는 이렇게 볼테이지 게인은 20 곱하기 로그 볼테이지 게인, 커런트 게인은 20 곱하기 로그 커런트 게인이 되겠고, 파워 게인은 좀 다르죠. 파워 게인은 10 곱하기 로그 파워 게인으로 나타납니다.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 표에 각각 이득이 어떤 값을 가질 때 데시벨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나타냈죠. 자, 보시면 이득이 0.1일 때 볼테이지 게인은 마이너스 20, 커런트 게인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파워 게인은 마이너스 10이죠. 여기 지금 오타네요. 이거는 제가 수정해서 강의자료는 다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1을 여기 넣어주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 요 앞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0.5가 되면 각각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되고 1이 되면 dB로 표시할 때는 0dB이 됩니다. 그리고 10일 때는 게인이 10일 때는 각각 20dB, 20dB, 10dB이 되는 거죠. 즉 게인이 여기서 보면 1이랑 2를 봐도 2배가 되더라도 이 데시벨은 2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로그로 표시가 되기 때문인데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증폭기의 전력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전력 공급 단위 표시가 안 되고 입력단과 출력단만 표시가 됐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앰플리파이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압원이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VCC 그리고 VEE, 마이너스 VEE, VCC가 각각 양쪽의 전력으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 증폭기가 소모하는 파워는 각각 VCC 곱하기 ICC 더하기 VEE 곱하기 IE가 되는 거고, 파워 밸런스 이퀘이션에 따르면 파워는 항상 다 더했을 때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파워와 나가고 소모되는 파워가 똑같아야 되죠. 이 식에 따르면 파워 DC는 이제 전력 공급원이 되겠고요. PI는 당연히 입력원의 파워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DC는 여기에서 공급되는 전력, 그리고 요거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력이 되겠고, 당연히 PL은 아웃풋단으로 나오는 전력, 그리고 이 앰플리파이어가 100% 들어온 전압을 효율 100%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100% 활용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소모되는 전력의 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같다는 걸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시그널 소스의 파워가 굉장히 작을 때 앰플리파이어의 파워 에피시언시는 어떻게 표현되냐,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그널을 입력이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앰플리파이어의 파워 에피시언시는 입력 전력분의 아웃풋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은 이미 활용되지 않고 버려졌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앰플리파이어의 효율이 나오는 거죠. 이 효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굉장히 뛰어난 앰플리파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아웃풋 볼테이지, 즉 앰플리파이어의 출력 전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보전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 신호를 3을 넣어줬는데
이걸로 무한정 100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개발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아웃풋 단의 최대 전압, 최저 전압은 여기 앰플리파이어에 들어가는 전력원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인풋이 이렇게 1번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리니어하게 변하는 영역, 즉 리미티드 되는 전압 영역까지 신호가 증폭이 되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니어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시그널이 왜곡이 되죠. 보면 2번 시그널은 조금 크기가 크죠. 이렇게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올 때 증폭이 되면 요 리미티드 한 개, 이건 지금 두 개 다 걸렸네요. 위쪽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 리미테이션에 다 걸리면 이게 세츄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일자로 표시가 되는 거죠. 즉 원래는 이렇게 증폭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물리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그널은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작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연산 증폭기를 얘기할 때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개념을 이해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죠. 오른쪽에 앰플리파이어가 이렇게 회로가 나타나 있고 각각 파라미터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VCC, VE는 10V, 입력 신호, 즉 정연파, 사인 웨이브 시그널은 피크 전압이 1V. 여기서 피크 전압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력 신호의 피크 전압은 9V. 그 다음에 로드 저항은 1kΩ. 그 다음에 각각 ICC와 IE는 9.5mA. 입력 신호의 피크 전류는 0.1mA로 주어져 있을 때 전압 이득, 전류 이득, 전력 이득, 그리고 직류 전환의 총 전력 소모, 증폭기의 소모 전력, 증폭기의 효율을 구하시오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전압 이득은 계산하기가 쉽죠. 입력 전압의 크기 분의 출력 전압의 크기로 표현하면 되고 각각 2V와 9V니까 이득이 9가 되고 이걸 데시벨로 표시하면 20 로그 9로 해서 19.1 데시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 이득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만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출력 신호의 피크 전류 값이 나오지가 않죠. 대신 피크 전압이 나오니까 로드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죠. 이렇게 통해서 계산을 하면 출력 신호의 피크 전류는 9mA가 돼서 넣어줘서 계산하면 이득이 90으로 나오고 20 로그 90을 하면 39.1 데시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구하라고 한 게 뭔가요? 그 다음 전력 이득을 구하라고 했죠. 전력 이득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하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다 정연파죠. 즉 피크 신호 값만 주어졌는데 이 전력 소모는 평균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연파 같은 경우는 전력을 구할 때 RMS로 변환해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RMS는 피크 값에 루트 2를 나눠줘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루트 2분의 9V로 평균 전압을 구하고요. 출력 전압을. 그리고 전류는 아까 로드 저항과 로드 저항과 출력 전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루트 2를 씌워주면 되게 되죠. 그러면 40.55mW의 출력 전력이 나오게 되고 입력 전력은 똑같이 루트 2를 해줘서 계산하면 0.05mW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득으로 계산하면 810이 되고 데시벨로 표현하면 29.1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구하라고 한 건 직류 전원의 총 전력 소모죠. 즉 앰플리파이어에 공급되는 전력원의
총 전력을 구하라는 거니까 10V 여기 지금 10V를 가해주고 있죠. 그 다음 전류는 9.5mA 똑같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전력 신호원이 VCC, VE 두 개니까요. 그러면 190mW 와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된 전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전력 관련된 이퀘이션을 하나 얘기를 했었죠. 여기 공급되는 전원 더하기 입력 전력, 전력이죠. 여기 공급되는 전력 더하기 입력 전력은 아웃풋 전력 더하기 소모되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각각 계산해 주는 거죠. 여기 전압원에서 계산되는 전력 더하기 입력의 전력 그 다음에 출력의 전력을 빼주면 실제로 이 앰플리파이어에 의해서 소모되는 열이나 이런 걸로 소모가 되겠죠. 그런 걸로 소모되는 전력이 나오는 거고 요 두 수치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뭔가요? DC 앰플리파이어에 들어가는 전력원이고 아웃풋 전력을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전폭기 효율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효율이 21.3%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3%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손수 풀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직접 풀어보면 앞에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앰플리파이어는 아까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는 그냥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삼각형으로 나타내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서킷 모델, 즉 등가 회로라고 하죠. 각각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커런트 앰플리파이어,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 트랜스미턴스 앰플리파이어의 등가 회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가 아니고 모두 다 입력은 투단자, 출력도 투단자로 이제 한 거고 각각 입력 쪽에 저항 성분과 출력 쪽에 저항 성분 그리고 앰플리파이어 종류에 따라서 출력 전압, 출력 전류, 그 다음에 트랜스 컨덕턴스, 트랜스 레시스턴스 관련된 소스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을 나타낸 거고요. 각각 개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트랜스 컨덕턴스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볼테이지분의 암페어가 되는 거고 트랜스 레지스턴스는 전류분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아이디얼 상황에서 입력 저항, 출력 저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신호원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앰플리파이어에 가장 잘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출력 신호가 아웃풋 로드단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값들이 이상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볼테이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 보자면 여기 신호원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신호원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신호원이 있고 여기 저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전압원 소스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이 입력 신호가 인풋 단으로 최대한 많이 걸려야 전력에 이제 신호에 로스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인풋 단에 저항이 무한대에 가까워야 되죠. 그럴 경우 여기에 있는 저항이 무시가 되고 이 전압이 그대로 다 여기에 걸리는 거고 이 바깥쪽에도 물론 로드단 시스템에 대한 저항 성분이 여기에 붙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전달이 잘 되려면 이 아웃풋 저항이 작아야 최대로 이 로드단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웃은 0이 되는 겁니다. 각각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와
트랜스 컨덕턴스 앰플리파이어, 트랜스 레지스턴스 앰플리파이어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턴 노드가 이 앰플리파이어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항이 이렇게 들어가고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전류가 이쪽에 다 걸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기 신호원의 저항보다 이 저항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0이 되면 여기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0이 돼야 되는 게 이런 거고, 여기 로드 저항이 있다고 했을 때 전류가 이쪽에 다 걸리려면 저항이 이게 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거고,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요 트랜스 컨덕턴스는 지금 전압이 들어가고 전류가 아웃풋으로 나오니까 요 뒤에 위에 거를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인풋 저항은 무한대, 아웃풋 저항 무한대가 되는 게 가장 좋고, 여기는 인풋이 전류고 아웃풋이 전압이기 때문에 각각 요 위에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의 경우와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의 경우를 고려를 해보면 인풋 저항은 0, 아웃풋 저항은 0이 됐을 때 가장 손실 없이 신호가 증폭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앰플리파이어의 등가회로에 대해서 얘기했고, 각 등가회로에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입력, 전압, 그리고 그러니까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예로 얘기를 해보자면 입력, 전압이 최대한 많이 앰플리파이어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앰플리파이어의 입력 저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로드단, 즉 아웃풋 시스템단의 출력 전압이 다 걸리기 위해서는 아웃풋 저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각각 RI와 RO가 이상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구현을 한번 해보고 이 RO랑 RI에 따라서 개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파란 부분이 실제 앰플리파이어의 등가회로가 되겠고요. 요 왼쪽은 전압원입니다. 그래서 전압원의 신호원, 그리고 이 전압원의 저항을 RS로 표현을 해서 여기 붙였고요. 그 다음 아웃풋단은 출력 시스템, 전달되는 시스템의 저항을 표시를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테브닌 키로이오프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류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전류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방향으로 오르기 때문에 RS와 RI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키로이오프 법칙에 의해서 VS는 여기 RS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RI에 걸리는 전압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오른쪽의 경우에도 AV0VI의 전압 더하기 여기도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요 신호원과 요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사인이 반대가 되게 되죠. 그러면 요 전압원은 요 아웃풋 저항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요 로드단에 걸리는 전압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먼저 요 아웃풋 단에 있는 거를 아까 말한 대로 키로이오프 법칙을 써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넘겨주면 Vout은 AV0 VI RL 더하기 RO 분의 RL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볼테이지 디바이더 룰로 이용해서도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두 개 있으면 이 저항 두 개 더한 것 분의 요 로드 저항을 분자로 놓은 다음에 요 전압원의 크기를 곱해주면 요 로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게 판서를 하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면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압 개인을 구해보면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 되죠. 그럼 여기에 입력 전압을 이렇게 넘겨주면 게인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게인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RL 더하기 R0분의 RL이라는 성분이 추가적으로 이 뒤에 붙게 되죠. 그러면 이 게인이 손실 없이 온전히 요 등가회로 자체의 게인으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요 텀이 없어져야 되겠죠. 즉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 RL보다 RO가 훨씬 크다면 요 텀은 무시가 되고 RL은 사라져서 이 원래 앰플리파이어의 게인이 요 시스템의 게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인의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앰플리파이어 아웃풋 저항이 로드 단의 저항보다 굉장히 작아야 되고 진짜 이상적인 경우에는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풋 시그널 단을 제가 이제 기로요법 법칙으로 다시 또 계산을 해보면 VI는 VS RI 더하기 RS분의 RI가 되죠. 이거 똑같이 기로요법 법칙을 한 다음에 넘겨서 계산을 해도 되고 볼테이지 디바이더 룰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VS분의 VI가 나오게 되죠. VS분의 VI는 RI 더하기 RS분의 RI가 되는 거고 이 VS분의 VI를 여기에 곱해줘서 그러면 VI 텀이 이렇게 날아가서 사라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기에 VI분의 VO 곱하기 VS분의 VI를 하면 VI 텀이 사라지고 VS분의 VO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아웃풋 게인이 되는 거죠. 앰플리파이어에. 그렇게 되면 요거 텀 곱하기 요거 텀을 곱해주는 게 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 만약에 RO가 이상적으로 0이어서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RI 텀, 요 텀은 어떻게 하면 1이 될까요?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지는가 살펴보면 RI보다 RS가 훨씬 작아야죠. 그래서 볼테이지 앰플리파이어의 입력 저항은 커야죠.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RI가 RS보다 훨씬 커야 이 텀이 무시가 되고 이게 가끔 날아가서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게인, 즉 이득의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앰플리파이어의 입력 저항이 무조건 시그널 단의 저항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로스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입력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전압 소스원일 때 어떻게 하면 전압원이 입력단에,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 입력단에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출력단에 많이 전달하려면 아웃풋 저항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실제로 회로를 구성해서 게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서 알아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